안녕하세요. 오늘 오랜만에 기대주 얘기 시간이고요. 오늘 뭐 그냥 이런저런 대화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그냥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 간단하게 좀 돌아가면서 대화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뭐 시험이 끝나는데 사실 요즘 수학을 뭔가 이렇게 예전에 공부해오던 방식대로 하던 그냥 공부들이 있었거든요. 뭐 책 보고 읽고 뭐 이런 거구나 하고 뭐 문제 조금 풀어보고 말고 하는 공부들의 재미가 있었는데 요즘 그 흥미가 되게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하려고 해도 안 될 만큼 뭔가 떨어져서 하지 말자 하고 좀 많이 공부를 내려놓고 네. 이번 주만 막 콘서트 2개 갔다 오고 놀고 막 그러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지내셨는지 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아까 정성님하고는 잠깐 얘기했는데, 그, 일단은, 결과를 뽑아놓은 연구가 몇 개 있는데, 그거를 제가 지금 이렇게 논문화를 안 시켜가지고, 이제 2편 정도를 그래서 지금 논문화 작업을 하고 있고, 그 와중에 스터디 참석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어, 약간 이제 제가 국비유학을 받고 싶다는 그런 이제 마음도 있고, 또 그게 아니더라도 나중에 이제 경력으로서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을 해서 이제 교수님이 이제 생각하시는 스타트업에 이제 참석을 해서 같이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한 8, 9월쯤에 이제 시연회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 다른 항공사들 불러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그때 보여줄 시연회 때 보여줄 좀 이제 그 뭐라고 MVP 모델 같은 걸 좀 이제 간단하게 만드는 작업을 2개를 같이 하고 있어서 저도 수학 공부를 많이 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수술에서 하는 활동들을 메인으로 앞으로 계속 이제 그런 방향으로 살아가고 싶긴 한데 뭔가 여건상 지금 그러고 있지는 못하고 그 공부는 거의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네, 저는 말씀드리면은, 저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행 다녀오라 이제 수학 자체는 많이 보지 못했고, 이제 앞으로는 그 디스코드 채널에 이제 교수님께서 남겨주신 방향으로 하나하나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뭐 시간을 아주 많이 투자는 못할 것 같긴 한데, 근데 어쨌든 그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려면, 이제 PCA랑 뭐 EM 알고리즘이랑 그리고 서한대 스펙트럴 정리를 알아야 되는데 제가 그게 뭔지 진짜 뭐 본 적이 거의 없어갖고 일단은 스펙트럴 정리 관련해서는 기대수 선형돼서 아직 못 본 부분들을 조금 보고 있고 뭐 차주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이렇게만 공부하면은 좀 의미가 떨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스펙트럴 정리가 뭔지 알고 나서부터는 이제 좀 하나하나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좀 뜯어보고 싶고 그거랑 별개로 제가 선형대에서 공부할 때 좀 너무 급하게 공부했던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일단은 따로 이제 선형대수 뭐 프리드버그 같은 책도 그냥 시간 날 때 조금씩 볼까 생각 중입니다. 연습 문제도 풀었고,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저번 주에 시험이 끝났고요. 그리고, 음, 좀 그동안 한 몇 주 동안 느낀 거는 너무 어수선한 학기를 좀 보내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공부에 대한 흥미를 좀 많이 잃었었는데, 이거를 좀 어떻게 극복을 해봐야 될까라는 고민을 좀 했고요. 고, 사실 그 방향성이 어떻게 갈지 정확히 좀 상상은 잘 안 되는데, 근데 이제 뭐 이사 선생님이랑 이제 조근 교수님께서 디스코드에서 대화 나누신 걸 보면 저한테도 되게 뭔가 재미있어 보이는 것들도 있어서 그래서 그게 진행되면 저도
뭔가 좀 제가 참여 가능한 방식으로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오늘 아마 이야기 크게 한 두세 개 정도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제 승진 선생님께서 하시는 것들이 어떤 건지를 조금 저희가 좀 소개를 들을 수 있으면 좀 들어보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수학을 여기 스터디에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얘기를 해볼 수 있으면 얘기를 해보는 거랑, 그다음에 이제 사연 선생님께서 이제 보시는 그 어떤 디스코드에 올라온 내용들과 어떤 선형대 수학에 대해서 저도 그게 되게 흥미를 느꼈었거든요. 그걸 봤을 때. 근데 이제 음, 사실은 너무 매력적인 이야기들이 많아서 되게 끌렸는데, 그냥 개인적으로도 저도 프로젝트 와이즈하게 공부를 하는 게 되게 잘 맞다라고 느낀 경험들이 있어서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제가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어떻게 선형대수랑 같이, 그리고 사실 이제 TDA니까 위상수학도 있으니까 이거를 어떤 식으로 저희가 이 스터디에서 조금 일종의 어떤 구조 혹은 역할 분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얘기 나올 수 있을 만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한 이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승빈 선생님이랑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식의 역할을 또 할 수 있는지, 전공자로서 저희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식은 무엇일지 이런 것도 좀 고민해보다가 마무리할 수 있으면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승진 선생님 먼저 조금 어떤 것들 보고 계시는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혹시? 아, 내가 마침 간단하게 정리해놓은 PPT 자료가 있어서 그거를 그냥 보여드리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좀 전혀 이제 관련 없는 분야들이셔서 제가 이렇게 해도 되나 싶긴 한데 그래도 한번 말씀은 드려볼게요. 좀 지루하면 네. 이제 생략을 해도 이제 좀 빨리빨리 생략하고 이제 핵심만 좀 말씀드리는 위주로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저는 너무 궁금하거든요. 되게 아, 그래요? 자세하게 궁금해요, 저는. 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처음 한번 듣는, 일단, 처음 듣는 얘기라서, 네네. 네. 어, 음, 혹시 여기 지금 PDF 창 보이시나요? 네. 네, 보입니다. 3장 주요 수행 연구라고 돼 있을 건데, 그쪽 네네. 페이지가, 네, 처음에 관심을 가졌던 거는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관제사로 일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일을 하면서 느낀 게 이게 사람마다 스타일도 되게 다르고, 이게 완전 이제 사람이 뭔가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경험을 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지금은 이제 되어 있거든요. 업무 환경이.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건 좀 너무 이제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진짜 실제로 비행기들 비행하고 있는데 내가 얘네들 가지고 실험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이 사람마다 스타일도 너무 다르니까 이게 정답이 없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혹시 커서도 보이시나요? 조금. 네, 아까 보였는데. 아, 네, 보입니다. 그냥 포인터 같은 거 있으면 될 것 같긴 한데. 음, 네. 이제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역이 있는데, 이제 공역 중에서도 저는 TMA라는 공역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공역이 좀, 이건 너무 깊게 들어가는 것 같긴 한데, 세 가지 분류 정도가 있는데, 이 TMA라는 거는 이제 공항에서 이륙해서 항로까지 가기 전에 간선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항로에서 빠져나와서 공항에 들어갈 때 약간 그 국도 같은 느낌? 이제 항로가 고속도로라면 고속도로 들어가기 전에는 어쨌든 우리도 아파트에서 나와서 고속도로에 들어가기 전까지 작은 도로들이 있잖아요. 그 작은 도로로 가는 이제 공역을 TMA라는 공역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TMA가 기본적으로 되게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딱 상상을 해봐도 고속도로는 되게 정돈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는 막 그냥 오만 아파트에서 다 튀어나온 이제 비행기들이 다 이렇게 합류해가지고 하나의 항로로 들어가려고 하고 반대로 이제 항로에서 튀어나온 애들이 다시 또 이제 다시 자기 집으로 다 가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일한 환경이 이제 TMA라는 구역을 관제하는 곳이었고 이제 그래서 항로에서 튀어나온 애들이 이제 여기 공항까지 이 활주로 여기 지금 초록 색깔 보시면 여기 활주로라고 하면 이제 그냥 그냥 얘가 이렇게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쭉 간 다음에 일직선으로 이렇게 비행을 하면서 서서히 고도를 낮춰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요 신호를 이제 ILS 신호라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영어로는 뭐
이제 인스트루먼트 랜딩 시스템이라 해서 이제 한국말로 하면 이렇게 일자로 전파를 쏴서 그 전파에 타고 이렇게 내려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를 타기 위해서 가는데 이제 여기 중간중간에 장애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구역에서 그러니까 이 또 전체 공역 안에서도 공역을 되게 세분하게 쪼개가지고 그 공역별로 이제 그 세분화된 공역별로 최소한으로 내릴 수 있는 고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밑으로 내려가면 장애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일단 피해야 되고 그리고 동시에 이제 금지 구역이나 제한 공역 같은 게 있어요. 왜 실제로 우리 그 나라로 치면 이제 북한에 근접한 그런 공역들은 다 금지되어 있는 공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다 피해서 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조건을 만족해서 이제 IRS란 이제 신호를 받아야 되는데 이 IRS 신호를 받는 것도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이 IRS 신호와 교차각을 30도 각도 이내로 교차각을 유지하면서 몇 마일 밖에서 이제 신호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좀 복잡한 특성이 있습니다. 이거를 저는 처음에 강화학습으로 풀려고 했고요. 강화학습은 기본적으로 이제 MDP라는 환경에서 내가 이제 그 MDP 환경에서 이제 그 최적화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어 이게 그러니까 결국엔 트라이얼 앤 에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MDP 환경에서 내가 트라이얼 앤 에러를 하는 이제 반복해서 내가 시도를 하고 이 경험이 안 좋으면 이제 그 좀더 계속 좋은 경험을 이제 그 하도록 하는 그런 이제 행동을 배우는 거다라고 이제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MDP가 뭐죠? 그 마코브 디시전 프로세스라고 해서 이제 잠시만요. 이거를 제가 좀 되게 라이트하게 해놔가지고 잠시만요. 설명을 따로 해놨나? 음, 이제 그러니까 확률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자면 내가 어떤 다음 상태가 전이되는 거는 그 직전에 있던 뭐 예를 들어서 내가 1번 시점부터 10번 시점까지가 있고 그다음 11번 시점으로 간다고 했을 때 그 1번부터 10번에 있던 모든 과거를 다 보는 게 아니고 그 10번 시점에 있었던 그 그 상태만을 바탕으로 그 다음 상태가 정해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구성 요소로 이제 상태 공간, 뭐 이제 행동 공간, 그러니까 어떤 상태를 관찰하고 그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해서 그 다음 상태로 가는데 그냥 그 다음 상태로 갈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상태로 가면서 보상을 줘요. 그러니까 이 행동을 했을 때 좋은 보상이면 좋은 점수를 받을 거고 반대로 안 좋은 행동이면 안 좋은 보상을 받을 거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얘가 여기서 한 단계 한 스텝만 앞으로 나와서 좋은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 스텝에서 누적된 보상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강화학습은 그 누적 보상 합을 최대화시키는 행동을 찾는 거를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상공기를 생성했다 할게요. 그러면 얘가 이제 그 다음 스테이트에서 뭐 이 정도까지 갔고 여기 갔고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이게 완전히 그냥 백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완전히 그냥 바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그냥 완전 랜덤하게 행동을 해요. 근데 랜덤하게 행동을 해서 이 IRS 신호를 캡처하는 경험을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경험을 해야지 이제 그 좋은 경험을 계속 하도록 유도하는 건데 좋은 경험 자체를 하는 경험이 없으니까 얘가 어떻게 학습되냐면 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 이 조금 제 생각인데, 그래서 이제 느낀 게, 어차피 여기서 계속 이제 스테이트를 진행하느니 감점만 계속 받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빨리 죽어버리고, 이 그냥 프로세스를 끝내버리자라고 학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냥 처음에는 그냥 탁 생성을 시켜서 아무 위치에서나 생성을 시켰더니, 얘가 지금 여기까지 날아가서 실제로 아이레스 신호를 캡처까지 하는 거를 제가 목표로 했는데, 이 아이레스 신호를 받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자동으로 그냥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거의 자동이에요. 이제 물론 자동은 아닌데 이제 거의 그냥 그 프로세스가 이제 TMA라는 공역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저 신호를 캡처시키기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한 요쯤이라 생각해 볼게요. 여기서 생성된 항공기가 실제로 고도랑 뭐 제한 공역 다 회피하고 뭐 이제 ILS 신호를 받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그 제한 조건들을 다 만족하면서 랜덤하게 행동해서 이 좋은 경험을 하는 건 거의 없기 때문에 얘는 여기 주변에서 비행하다가 거의 다 꼬라박고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괜히 스테이트 계속 진행시켜가지고 내가 감점만 누적되느니 그냥 빨리 생성되자마자 어디에 박아버리고 그냥 끝내자 이런 식으로 학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용한 알고리즘은 이제 강학습에서 뭐 DQN이라는 이제 그 알고리즘을 썼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상태, 그러니까 내가 관찰한 상태가 있고 거기에서 행동을 해서 그 다음 상태로 넘어가고 다음 상태로 넘어가면서 이제 보상을 받는 건데 제가 정의한 상태는 이제 항공기의 XYZ 3차원 이제 위치와 그리고 이제 방위각 정보,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고도도 넣긴 했는데 여기서 지금 제가 빼먹었네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속도는 이제 거의 동일해요. 같은 TMA 안에서는 이제 보통은 이제 유지하는 속도를 거의 이제 제한을 해놓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좀 상황을 쉽게 만들기 위해서 속도만 이제 일정하다고 하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변수로 줬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랜덤한 위치에서 생성을 시키면 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뭘 사용했냐면 이제 딥러닝, DQN이라는 게 결국에는 강화학습이랑 그 딥러닝을 섞은 건데 딥러닝의 철학상 이제 어 내가 여기에서 만약에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면 요 근방이 다 업데이트가 되는 게 딥러닝의 철학이잖아요. 내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 근방에 있는 지역들을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업데이트를 한다라는 게 딥러닝의 철학이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가 이제 바이어스 되지 않고 여러 구역에서 딥러닝에선 필요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죠? 관찰값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유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생각한 방법은 아, 어차피 여기에서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까 일단 처음에는 생성을 여기 주변에 시키는 거예요. 아이레스를 캡처할 수 있는 위치에서만. 그럼 얘가 랜덤하게 행동을 해도 거의 무조건 아이레스 캡처가 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주변에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구나라는 게 학습이 되고 딥러닝의 철학상 요 주변은 이제 비슷하게 학습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충분히 학습이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요 정도 위치에서 이제 생성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또 이제 학습된 위치가 좀 그 근방까지 확장이 돼가지고 이렇게 늘어나겠죠. 그런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이제 아이레스 캡처하기 쉬운 단계에서부터 점진적으로 캡처가 이제 잘 되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임의의 위치에서 생성된 항공기가 이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상태는 이제 항공기의 3차원 이제 위치와 그리고 방위각 그리고 고도 정도가 있을 때 이제 그리고 행동은 이제 내가 방위각과 고도를 조정하는 거죠. 너 다음 스테이트에서는 이 정도 방위각과 이 정도 고도로 비행해라고 이제 지정을 해주고 그러면 그 명령에 따라서 다음 스테이트가 업데이트가 되고 그 과정에서 보상을 얻게 되는데 그런 프로세스인 강화학습 MDP 환경에서 이제 있는데 이제 그거를 그냥 하니까 잘 안 되더라. 그래서 저는 이제 커리큘럼 러닝이라는 방식을 써가지고 이제 업데이트되는 위치를 처음엔 쉬운 데서 생성을 시켜서 점진적으로 어렵게 가는 방향으로 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했었다라는 거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항공기 한 대만 가지고 있어요. 이게 사실상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항공기 한 대만 가지고 관제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막 이제 한 10대씩 이렇게 오는데 그래서 이제 조금 확장시킨 게 이제 여기서는 토이 이그젬플 같은 느낌으로 한 거고요. 예시에서는 이제 두 번째 연구에서는 실제로 우리나라 공역을 그대로 모델링해서 이제 여기 보시면 지금 이게 이제 여기가 청와대에 있는 위치여서 여기가 금지 공역이고 이쪽이 이제 청와대 주변으로 해서 제한 공역이 설정된 거고 요 위에는 북한이고 그리고 이제 요 구역들 지금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된 구역들은 다 MVA라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역들을 쪼개서 이제 비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고도 이제가 이제 정해진 구역들이에요. 그래서 요 구역 안에서는 3,300피트로 날아야 되고 뭐 이런 게 있고 요 파란색 줄들은 다 이제 항공기가 날아다니는 길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컨트롤한 항공기는 요 초록 색깔 항공기가 여기 지금 이제 김포공항까지 잘 착륙하는 걸 목표로 하는데 요 초록색으로 표시된 게 김포공항 활주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이걸 내리기 위해서 요렇게 지금 표시된 파란 색깔 길을 따라서 갈 거예요. 근데 요 파란 색깔 길에 잘 진입하기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요 노란색으로 표시된 항공기들이 기존에 들어가는 항공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하얀색은 김포공항에서 이륙하는 항공기예요. 그러니까 요 이륙하는 항공기랑 회피를 하고 동시에 요 빨간색은 인천공항으로 들어가는 비행기들이에요. 그래서 좀 이제 되게 복잡한 이제 아까 전에는 그냥 나 항공기 한 대만 이제 있었다면 지금은 다른 항공기들의 위치까지 다 이렇게 고려하면서 회피를 하면서 이제 내가 이 도로에 진입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때는 이제 강학습 알고리즘 중에 PPO라는 걸 사용했고 이제 행동은 아까 전이랑 비슷하게 뭐 고도랑 방위각을 조정할 수 있고 이제 보상 함수는 이런 식으로 설정을 했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스테이트가 업데이트 되면서 보상이 이렇게 튀어나오거든 점수가 그렇게 보상이 튀어나오고 이제 아까 전에는 조금 간단하게 그냥 선형적인 방식으로 이제 항공기가 스테이트를 업데이트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좀 항공기 기동 모형도 이제 그 따로 설정을 해서 내가 스테이트에서 이런 명령을 내렸을 때 이러한 이제 그 수치 해석적인 그 방식을 통해서 이제 업데이트가 된다라는 방식으로 이제 어 모델을 짰고요. 이제 그렇게 했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항공기가 많아지니까 잘 안 돼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이거는 하다가 다른 할 일이 많아서 일단 얘는 좀 유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두 개 정도가 강학습 기반으로 했던 연구들이고요. 세 번째가 제가 좀 이것저것 잡다하게 많이 해가지고 세 번째는 이제 궤적 예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공 분야에서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궤적 예측인데 내가
어떤 식으로 미래에 비행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내 항공기가 이제 미래에 어, 그러니까 이게 4D 예측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위치, 그러니까 3차원 위치 있죠? 위경도, 그리고 고도뿐만 아니라 시간까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시간에 어느 위치에서 비행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걸 예측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왜 그렇냐면 단순히 생각해봐도 일단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또 필요하고, 또 이제 지금은 이제 공력이 되게 그때그때 관제사들이 막 대처를 해서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막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들어오는 비행기들을 관제사가 풀어내는 방식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미래에는 내가 항공기 궤적을 예측을 미리 해서 예측 단계에서부터 충돌이 보이면 계획을 바꿔가지고 이제 다시 수립을 해서 다시 궤적 예측을 해서 이제 이제는 충돌 안 하면 이렇게 비행을 하자라는 식으로 해서 관제사의 개입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그거를 이제 저희 분야에서는 이제 4D 궤적 예측 기반 운항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궤적 예측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요때는 이제 트랜스포머 모형을 사용해서 궤적 예측을 했고요. 이제 그래서 다들 트랜스포머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런 딥러닝 아니면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딥러닝 모형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딥러닝 모형을 사용했다 정도고,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사용한 방식은 이제 제가 만약에 이 빨간 색깔 항공기의 궤적을 예측한다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궤적이라는 거는 주변에 있는 항공기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회피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에 있는 항공기도 같이 이렇게 인풋으로 넣어줬고요. 이 둘 사이에 이제 공간적이고 그리고 시간적인 상관성을 서로 학습하는 트랜스포머 모형을 두 개 따로 만들어서 이제 이 모듈들을 잘 조합하는 방식으로 이제 모형을 짰습니다. 그래서 총 세 가지 레이어가 있는데 뭐 요건 그냥 크게 아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트랜스포머 모형을 사용해서 시공간적인 상관성을 학습하고 그걸 바탕으로 미래 궤적을 예측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과거 내가 예측할 항공기의 궤적, 그리고 과거 내가 예측할 항공기의 주변의 궤적,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좀 다른 점 중에 하나가 이제 항공교통은 도로교통이랑 좀 다른 게 이 비행 계획에 따라서 운항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미리 제출을 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인천에서 뭐 나리타 공항까지 가는데 나는 어떠한 지점들을 통과해서 갈 거야 라는 걸 미리 제출을 하기 때문에 요 비행 계획 정보가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얘는 지금 먼 미래에 이런 식으로 비행을 하겠구나라는 정보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이 비행 계획을 따라서 비행을 하긴 할 건데 이 주변 항공기들 때문에 회피하기 위해서 조금 도로를 벗어날 수는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 영향성을 같이 이제 반영하고자 이러한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딥러닝이고 아까는 강화학습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궤적 예측을 수행하는 연구를 했고, 그래서 실제 이 빨간 색깔이 실제 값이고 이제 파란 색깔이 예측된 값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로 예측이 되더라. 뭐 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관심 있는 거는 이제 좀 딥러닝 모형에도 좀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관제사들이 지금은 관제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맡은 공역에서 운영할 수 있는 최대 항공기 대수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 이상을 초과해버리면 이제 너무 업무량이 많아지니까 관제사들이 실제로 컨트롤할 수 있는 항공기의 개수가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지금 수용량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그걸 수용량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이 수용량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 수용량을 초과하는 수요들이 있어요. 그러면 요 친구들은 어디로 보여줘야 되냐면 요 수용량이 지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꽉 안 찬데 요런 데로 이동시켜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위험하니까. 그래서 이제 요런 거를 저희가 항공교통 흐름 그 관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교통의 흐름 관리를 해서 이제 수요가 너무 많은 데는 좀 수요를 줄이고 반대로 수요가 부족한 곳에 그 몰린 수요들을 적절하게 분배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각 공역의 그 미래 수요를 알아야 되거든요. 모든 공격의 수요를 다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지금 미래에 이 공격은 어느 정도 포화될 거야라는 거를 알아야지 그 조치를 사전에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연구를 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이제 공격이 주어졌을 때 이게 실제로 우리나라 공격입니다. 아마 정동을 아니신 분들은 우리나라 공격이 이렇게 생겼는지 몰랐을 건데 하여튼 뭐 그래서 이제 이런 공격이 있는데 이 공격이 실제로 이제 그래프 형태의 데이터로 모델링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 형태의 데이터가 시계열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 그래프가 시계열 데이터로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과거 한 2시간, 그리고 뭐 1시간 50분 전, 그리고 1시간 40분 전 이렇게 해서 쭉 현재까지
지금 패턴이 보이는 거죠. 이 그래프 형태의 데이터가 시계열 데이터로서 이렇게 패턴을 가지고 있고, 이 패턴으로부터 각 미래 공력의 패턴을 예측하는 건데, 근데 요것만 사용하면 조금 도로교통이랑 되게 비슷해요. 근데 이제 또 저번에 아까 전에 3번 연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항공교통은 기본적으로 도로교통이랑 다르게 얘네들이 다 비행 계획을 맞춰서 운항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방법은 어차피 비행 계획이라는 데이터가 이 과거 패턴에는 없는 뭔가 부족한 정보를 채워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과거 패턴에만 의존해서 막 일주일 뒤를 예측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타임 스팬이 길어질수록 과거 패턴과 미래 패턴은 아주 단기적인 짧은 미래 패턴은 과거 패턴과 되게 연관성이 높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 비행 계획을 기반으로 이 각 경로별로 이제 그 운항하는 항공기의 대수를 이렇게 벡터로 모델링하고, 요것도 이제 어 그냥 뭉뚱그려서 뭐 내가 예측할 시점이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2시간 뒤의 미래를 예측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2시간 뒤에 있는 그 각 노선별 벡터의 시계열, 이것도 시계열로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시간 뒤라 하면 2시간 뒤를 통으로 넣는 게 아니라 뭐 20분 뒤, 40분 뒤, 60분 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항공기를 쪼개가지고 이제 시계열 데이터로 이제 표현을 한 다음에 이 친구를 이제 다시 이제 인코딩 시켜주는 방식으로 사용을 해서 예측을 했습니다. 그 실제로 예측하면 이제 좀 노이즈가 되게 심하긴 한데,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이 빨간 색깔이 실제 값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빨간색이 좀 이제 되게 이렇게 실제 값이고 파란 색깔이 이제 예측 값인데, 이렇게 예측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잘 되는 걸 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제가 지금까지 해온 방향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 요약하자면 강화학습 쪽인데, 이게 지금 현재 있는 강화학습 알고리즘으로는 잘 안 풀리는 문제들이 되게 많아서 그런 것도 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해보고 싶다라는 게 하나의 목표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딥러닝을 사용하는데, 제가 사용한 모델들은 다 거의 뭐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 트랜스포머 모형이어서 어 근데 사실상 이제 뭐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딥러닝을 하다 보면 결국엔 텐서를 막 다루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게 텐서를 다루는데 실제로 이 텐서들의 미분과 적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다 이해하고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그거를 이해하기 위한 수학적인 배경이 너무 깊으니까, 그냥 텐서 미분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라고 그냥 이제 알려만 주고,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이렇게 관심을 많이 안 가지세요. 그냥. 그래서 근데 저는 그런 것도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미분이 된다고 하는데, 텐서라는 것들이 그 텐서의 정의라는 게 있을 건데,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또 어떻게 왜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그냥 응용하는 사람도 그냥 이렇게 된다라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쓰고는 있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거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고, 또 딥러닝 하다 보니까 당연히 확률론의 언어로 대부분 써있기 때문에 딥러닝 자체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그 정도 세 가지 정도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분들의 관심사와 겹치는 방향으로면 저는 그 세 개 중에 아무거나 좋고, 사실 그 세 개가 아니더라도 뭐, 사연 선생님 하시는 거 보니까 비슷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공유는 중지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그 딥러닝 혹은 이제 이 확률론 쪽이 칙도론의 언어로 쓰여 있기 때문에 네. 그쪽에 니즈가 하나 있으신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는 좀 어떻게 됐던 거죠? 강화학습도 있는데, 그 강화학습도 사실 막 이제 이 수학적인 되게 뭐라고 해야죠? 엄밀함을 되게 갖추고 제가 쓴 게 아니고 좀 그냥 덮어놓고 쓴 부분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교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연습 문제랑 포함해서 이렇게 주셨잖아요. 그 부분이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고, 그 부분을 예전에는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간 부분이 많았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이게 선대 내가 했던 내용이랑 거의 다 쓰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다시 그거를 기초부터 뜯어봐도 좋고, 뜯어볼 뿐만 아니라 거기서 좀 한 발짝 나아가서 조금 더 개선시킬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같이 해도 좋고, 네, 그렇습니다. 음, 아마 최원일직 교수님께서 이 레코드를 보시면은 좀 많은 이런저런 어드바이스를 남겨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PPT 자체는 한번 보내드렸어가지고 아마 음, 파악은 하고 계실 건데 뭐 이제 제 아, 니즈를 정확하게 말씀은 안 드려가지고 아마 이런 니즈에 대해서는 좀 이제 더 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되게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도 네. 아, 네. 저도 내용 너무 재밌었고, 이제 실제로 강학습이나 딥러닝 배우신 걸 가지고 문제를 푸시는 모습이 너무 재밌어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교수님께서 채널에 올려주셨던 강학습과 그 선대 관련 문제들 또 이제 같이 풀어보는 것도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강학습을 뭐 모르지만 그래도 배워 나가는 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네, 같이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응용 분야에 크게 관심을 가져본 적이 별로 없었는데 말씀 들으니까 되게 재밌고 이거 왜 필요한지도 알겠고 되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저희 분야 사람들보다 더 재밌게 들어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약간 게임 하는 거 같았어요. 설명해 주시는 그 내용들이. 아, 그쵸. 네. 전 또 실무 있다 오다 보니까 좀 제가 풀고 싶은 문제들이 되게 확고했어가지고 조금 더 문제 정의를 하는 데 있어서는 편했던 것 같아요. 그 예전에 이제 거의 매번 일관되게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을 좀 수학적으로 좀 되게 그러니까 수학의 백그라운드를 잘 살려서 수학의 이론이 실제로 이론적인 연구가 들어가는 그 지금 하시는 분야에서 그쪽을 조금 어, 꿈꾸고 계신다? 그러니까 원하신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혹시 오늘 관련된 얘기에서 조금 더 그런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근데 이거는 뭐 저만 그런 걸 수는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이제 어쨌든 뭐라고 해야 되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단편적인 예시로 뭐 텐서에 대한 미분이 있고 이제 왜냐하면 딥러닝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백 프로퍼게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텐서 미분이라던가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제 그 결국에는 이제 딥러닝이라는 구조 자체가 함수가 이렇게 있고 그 함수도 여러 개 합성해 놔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아웃풋이 나오고 그 아웃풋에서 로스를 계산하고 그것을 다시 역으로 이제 그 로스 단계에서부터 다시 이렇게 그 체인룰을 써가지고 이제 이렇게 쫙 그 미분을 다 이렇게 해주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일단은 그래서 이제 뭐 측도론이나 다변수 미적 분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필요를 느낀 게 그게 실제로 어, 왜 이렇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관심을 안 가지시더라고요.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나 뿐만 아니라 뭐 심지어 좀 다른 학교에서 이제 뭐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닐 것 같은데 AI 전공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봐도 그냥 뭐 이렇게 되니까 된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그런 부분이 좀 저는 그래서 되게 이게 왜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궁금증을 제가 좀 많이 가지는 성격이라 그래서 이게 그냥 덮어놓고 믿어도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써도 되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그게 단편적인 예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일단은 어, 제가 기대수 내용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싹 다 커버가 돼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거를 일단 내가 사용하지만 이게 뭔지도 모르고 사용하고 있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일차적인 목표는 지금 있는 것들을 잘 이해하는 것, 내 언어로서 잘 이해하는 것만 돼도 너무 좋겠다고, 두 번째 스텝은 그걸 바탕으로,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강화학습 기반으로 항공기 여러 대 착륙시키는 거는 그건 진짜 잘 안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있는 뭔가를 사용하는 방식으로는 그래서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거를 내가 새롭게 도입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하고 싶은데 결론적으로 수학적인 문해력이나 이런 게 거의 없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되냐면 결국에는 누군가가 좋은 알고리즘을 만들어 주겠지라는 걸 기다리면서 있다가 그런 게 탁 튀어나오면 이거 적용해봐야지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뭔가 이제 내 문제를 푼다는 느낌이 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좀 되게 뭐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서기보다는 그래도 내가 조금이라도 안 풀리던 문제 개선을 조금이라도 시키고 싶다라는 게 있는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결국엔 어떤 대단한 사람이 그냥 알고리즘 만들어줄 때까지 기다려야지라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남들하고는 좀 다른 길을 이제 좀 돌아간다는 얘기도 많이 해요, 주변에서. 아, 이게 그렇게 왜냐면 할 게 많은데, 그런데 시간 써도 되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네, 그래서 수학 스터디도 열심히 하고 그러고 싶습니다. 실제로 지금 방금 말씀해주신 것들을 이 기대수 일기에서 그, 진짜 실질적으로, 어, 어, 해나가실 수 있도록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선생님들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셔도 되고요. 음, 저 그냥 이거는 세부적인 내용이 좀 궁금했던 건데, 그 관학습 문제 설명해 주신 거에서 이제 다른 비행기들의 경로가 있었잖아요. 이제 그거는 고정된 상태라고 가정을 하신 건가요? 네, 항공기들이 일정 간격으로 생성된다고 그냥 가정을 하고, 그 루트를 따라서 비행한다고 이렇게 생성을 시켰습니다. 자동으로. 음, 그러니까 계속 일정 간격으로 들어가는데, 사실 저 정도 간격으로 들어가면 엄청 바쁠 때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바쁠 때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역시 그게 잘 됐으면 누군가 이미 풀었겠더라고요. 누군가 이미 논문을 냈을 건데, 지금 저희 분야 논문을 보니까 한 두 대, 세 대 풀어내는 것만 가지고도 이렇게 꽤 논문이 많이 나오길래,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 생각한 게, 아니, 뭐, 실제 환경에서는 한 10대가 한 번에 비행하는데, 세 대 풀어가지고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건 다 이유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음.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궁금했던 게 이제, 전체적으로 3차원에서 이제 현상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항공기 좌표는 이제 XYZ로 표시될 것 같은데, 이제 뭐 공역 같은 거 보면은 1번 그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등고선처럼 이렇게 공역을 표시해 주신 것 네. 같고, 또 중간에는 이제 지도 마냥 이렇게 쪼개져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일반적인 R3 공간이랑은 좀 다르게 제약들이 추가되어 있는 상태로 보였는데, 그게 아, 맞을까요? 네, 두 번째 그림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실 1번 이제 연구에서는 그렇게 등고선처럼 표시해 놓은 이유는 실제로 저희가 이제 레이더 화면을 볼 때 저런 식으로 이제 디자인이 돼 있어요. 레이더 화면 자체가. 아, 그래서 그냥 이제 뭔가 좀 프레젠테이션 할 때는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더 이해를 잘 할 수 있게 하려고 저렇게 이제 그냥 제가 도시를 한 거고요. 이제 실제로는 이제 저렇게보다는 그 2번 화면처럼 이제 제약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막 이렇게 좀 이쁘지 않은 이제 모양을 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좀 공역이 쪼개져 있고, 이제 그 공역들별로 이제 만족해야 되는 고도라든가 이런 게 다 다른, 음, 네, 그런 상태입니다. 음, 아마 그, 해- 어, 저는 이제 승진 선생님한테 만약에 제가 니즈가 있다면, 그, 해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여기서 정말 우리가, 어, 필요한 수학이 딥하게 파고들어야 되는 수학이 무엇이냐, 이거를 조금, 어, 깊게 구체화하면은, 해나가면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되게 흥미롭고,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저희가 여기서 같이, 그러면은 진짜, 근데 사실 측도론과 다변수 해석학 전체다, 이렇게 하면, 어, 사실은 그냥, 그,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일반적인 거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방대한 거기도 하잖아요. 어디까지 수학을 봐야 되느냐, 이것도 되게, 어, 엄청 방대해지고, 깊이도 방대해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최현실 교수님한테 조금 어드바이스를 받으면서, 좀 대화를 해보면서, 그런 구체적인 라인을 좀 앞으로 나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 되면 제가 그러면 좀 실제로 제가 좀 탁 막혔던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정리해서 올 수 있으면 좀 정리를 해오는 방향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고, 근데 어느 부분은 막히는 게 뭔지를 모르는 부분도 좀 있어가지고, 이제 최대한 그래서 제가 일단 인지하는 부분들만 한번 좀 이렇게 공유를 드려볼 수 있으면 드리면서, 동시에 저도 이게 기대수에서 어떤 파트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게 있으면 제가 또 좀 더 구체화시켜서 오겠습니다. 사실 지금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서 그런 작업을 좀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면은 그런 고민이 있어서 저희가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도록, 이 기대수 뭐가 도대체 파고들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도록 올려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네, 정 안 되시면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어, 저는 이제 또 사연 선생님께서도 예전에 혹시 어떤 지금 하시는 업무들의 연관성? 지금 하시는 수학 공부들의 연관성이나 아니면은 디스코드에 이제 천일지 교수님께서 올려주신 것들에 대해서 약간 선형대 수학이나 이제 위상 수학을 파고들 때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이 기대수 스터디에서 분명히 도움을 받으실 것들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도 좀 같이 고민을 해보고 싶은데, 근데 이제 저도 그거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어, 제가 저랑 이제 승빈 선생님이랑 필요하시는 어떤 전공 수학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도움을 받으셔야 되고 에너지를 여기서 덜 쓰셔서 어, 그런 취하셔야 될 게 있다고 생각을 해서 혹시 그런 게 조금 원하시는 거? 차라리 이런 거는 바쁘셔서 어, 이런 것들을 스터디에서 좀 얻어가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이런 것들이 니즈가 있다 이런 거 좀 있으시거나 그런 것들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채널지 교수님께서 지시해 주신 방향성 관련해서, 어, 가-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된 부분은, 우선은 제가 먼저 좀 해야 되는 부분은, EM 알고리즘이랑 PCA가 어떻게 엮여 있는지 그 관련된 아티클이나 문서를 찾는 거, 그거를 찾는 걸 일단 좀 제가 해보고 싶고, 제가 좀 파고들 수, 네, 고생했습니다. 제가 파고들 수 있는 정도의 문서 수준이면 이제 다른 선생님들은 더 수월하게 읽거나 파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문서를 찾아서 공유를 드리면은 이제 같이 어, 구체화된 문제들을 어떻게 설계할지 계속 얘기를 해나가 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교수님께서 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구체적인 계산을 통해서 이걸 파봐야 된다고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문서의 내용이나 계산을 보고 그럼 이거 어떤 식으로 문제 설계해야 우리가 좀 유의미한 계산을 하고 의미를 도출해낼 수 있을까? 그런 거를 저 혼자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여기서 얘기하고 같이 생각하다 보면은 그런 문제들을 설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혹은 저희가 하다가도 좀 너무 어려우면 그럴 때 이제 교수님한테 좀 헬프를 요청드려도 될 것 같고요. 일단 방향성은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 저도 이제 나름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대수의 어떤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나가고 싶은 것도 사실은 큰데, 이제 기대수 30분짜리 영상만으로도 만을 봤을 때 사실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 공부 내용의 출발 시작점 이런 걸로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30분짜리 영상을 봤으면은 아 이제 이런 공부 이렇게 봐야겠다. 이런 어떤 갈피를 주는 거지 뭐가 그걸로 아 이제 뭔지 알겠다. 이런 용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러면은 아마 항상 어떤 30분짜리 영상을 보실 때마다 저도 똑같이 느꼈고 이제 승진 선생님도 똑같이 느꼈을 텐데 이 30분짜리를 어떻게 파고들지에 대한 고민이 되게 크잖아요. 막막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도 이제 사연 선생님께서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어, 이거를 봤을 때 뭐 어떤 이거에 준한 어떤 연습 문제들이나 이런 것도 저도 좀 보면서 선별해서 좀 공유를 해보거나 하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사연 선생님께서 보시는 것들을 굳이 이해를 안 하셨더라도 이런 어떤 것들을 좀 고민하시고 계신지 어떤 것들이 막막하신지를 좀 어, 앞으로는 좀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막막하고 이런 것들이 고민되고 이런 것들이 좀 관심이 있는 것 같고 해보고 싶고 이런 거라도 조금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은 저도 좀 같이 고민하는데 좀 재밌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뭐 제가 EM 알고리즘을 봤는데 이제 설명해준 문서를 읽었는데 내용을 모르겠는데 뭔가 선형대수나 뭐 통계 관련 내용을 쓴 것 같을 때
그럴 때 이제 선생님들이랑 이야기 나눠서 이 부분 잘 모르겠다. 이게 선형대수에 어떤 맥락을 사용한 것인지 뭐 그런 것들을 같이 논의해보면 이제 EM 알고리즘이라는 구체적인 주제가 있는 거니까 좀 더 정석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논의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조금 저희한테 이제 지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EM 알고리즘의 기본적인 정의나 어떤 어떤 그 의도 이런 것들은 좀 미리 보고 와주시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편하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이제 사연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EM 알고리즘이라는 게 좀 이런 것 같다라고 좀 네. 설명을 해주시면서, 근데 이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 이게 공감이 되시는지 궁금하고, 그러면 이제 좀 거기서, 그럼 사연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내가 이해한 알고리즘을 또 따로 찾아봐야겠다. 이렇게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최대한 좀 그냥, 뭐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좀 두서없이 좀 다양하게 나눠주시면은 좀, 네, 좀 자유롭게 하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그런 EM 알고리즘이 뭐에 쓰이는 거고 뭐에 필요하냐 이런 논의부터 시작해서 이제 어쨌든 저희가 수학 스터디이기 때문에 어떤 수학들이 여기에 녹아들었는지 그렇게 깊게 들어갈 수 있으면 뭐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아니고 종종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저도 그랬고 다른 선생님들의 어떤 그 발표나 스터디 내용을 들을 때도 그랬는데 이게 일주일 동안 그냥 혼자서 쌓아와서 한 결론을 내면은 그 뭐라 그럴까요? 이제 제가 만약에 혼자서 일주일 동안 혼자 고민을 해서 발표를 하면은 다른 선생님들이 그거를 그 자리에서 그만큼을 그 결을 따라오는 음, 게 쉽지가 않으신 것 같고 저도 반대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선생님들이 일주일 동안 고민해 오신 거를 한 번에 나눠주시면은 저도 거기서 그 속도를 따라가는 게 힘들더라고요. 어떤 고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그 결을 따라가는. 그래서 그냥 아예 그냥 뭔가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결론이 나오지 않더라도 그냥 난 이제 이걸 고민을 하겠다라는 것조차 뭔가 자유롭게 대화가 나온다면은 좀 편하게 이런 고민을 하시려고 하시나 보다. 뭐 그리고 이제 그래야만 이제 조건희 교수님도 아마 좀 더 자유롭게 적극적으로 피드백 해주실 거라 생각하고 저도 제가 앞으로 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저야말로 그리고 이제 좀 혹시 다른 선생님들 좀 코멘트 있으신가요? 저도 뭐 그 저희 지수법칙 했을 때 보면은 슬랙에 중간중간 스터디 전에도 잘 남겼었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미리미리 남겨놔야 각 선생님들께서 어떤 생각하시는지를 알고 스터디 때 좀 더 깊게 논의가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서 완전 동의합니다. 그 제 약간 제 고질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 중에 하나가 결론이 안 나오면은 이야기를 꺼내는 걸 되게 두려워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약간의 어 책임감? 진짜 쓸데없는 자책감 같은 거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유의미하게 나조차도 뭔가 결론을 못 냈는데 다른 선생님들한테 꺼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왔었는데 과거까지는. 근데 요즘 든 생각은 그냥 방황하는 것조차 같이 나눠야지 이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러니까 뭘 모르고 뭘 막막해 하고 뭘 못하고 있는지조차 나눠야겠다.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제 기대수의 어떤 정서에서는 옛날에 이제 집합론 맨 처음 2년 전에 시작할 때는 진짜 완전히 정말 멍멍이 소리 같은 얘기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완전 생뚱맞은 이해를 토대로 난 이렇게 이해했다 했는데 모든 선생님들이 그거는 진짜 아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그렇게 이제 무모하게 공부를 해왔었는데 근데 그런 식으로 한 1, 2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 정도 했으면 좀 뭔가 이제 좀 수학적인 이제 성숙도가 있어 보이는 척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전혀 안 되니까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무모하게 공부하던 그게. 그래서 점점 뭔가, 어, 어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요즘 시점에서는 진짜, 아, 더 이상 이렇게 약간, 음, 어차피 멍청한 이런 제 자신이 더 이상 숨겨봤자 숨겨지지 않는다는 걸 점점 깨닫기 시작해서
이젠 좀 그냥 무모하게 가보려고 해요. 그냥 차라리 그냥 나 이렇게 보려고 한다. 그냥 그래서 뭐 채널지기 교수님 말대로 이제 눈치 볼 것도 전혀 없고 사실은 그래서 그냥 좀 편하게 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뭐 이번 주는 그러니까 한 2, 3주 동안 진짜 공부하기 싫어서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그냥 하기 싫었어요. 근데 지금도 하고 싶냐? 솔직히 별로 하고 싶진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오늘 이제 그 두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얘기들 좀 들어보니까 그런 식으로 같이 고민해 나가는 건 또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구체적으로 저희가 얘기가 나오면 해볼 것 같고 그리고 음, 저도 어디서부터 막막하고 어디서부터 별로 모티베이션이 안 생기는지부터 잘 좀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을 좀 디스커션에 나누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출발점일 것 같아요. 뭐, 제 생각인데, 뭔가 좀, 뭐, 이게 너무 교만한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각자 그래도 한, 스터디 한 2년 뒤쯤에는 내가 관심 있었던 부분에 이제 논문 한 편 정도가 아웃풋으로 나오면 좋겠다라는 목표가 있으면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려면 일단은 내가 뭘 풀고 싶은지에 대한 게 좀 확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해서 좀 이제 뭐 같이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된다면 그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도 되게 공감하는 게 네, 정성님은 순수 수학은 아니지만 저희랑 이렇게 또 했던 것들이 나중에 또 이제 좀 이렇게 잘 응용 사이드에서도 활용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그래도 이제 나쁘지 않은 이제 그 뭐라고 해야죠? 그 하여튼 경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제 이게 아마 이제 조건희 교수님께서 봐주시고 코멘트를 좀 달아주시면 좋겠는데 이제 더 이상 저도 그냥 지식적인 공부를 하는 거에 대한 그 흥미가 거의 많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보면은 이거 되게 뭐 이런 내용이구나 하면서 그냥 그 정도에도 되게 흥미가 있었는데 근데 이게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은 뭔가 정말 근본적으로 제가 느낀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더 이상 뭔가 지식을 단순히 공부하는 거에 대한 흥미는 많이 떨어져서 이제 그냥 습관적으로 책을 피는 그게 아예 이제 좀 안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전에 저 학교에서도 이제 학교 교수님이 뭐 이런저런 논문 지도도 해주셨고 그런 것들 경험을 비춰볼 때 되게 프로젝트 와이즈 하고 응용의 맥락이 섞여 있는 데에 대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훨씬 순수 수학적인 어떤 사유보다 그 큰 흥미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냥 단순히 이게 성취감인지 아니면 정말 내용에 대한 흥미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저도 이제 승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기대수를 함에 있어서 내가 분명히 어떤 프로젝트 와이즈한 목표가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은 꼭 들었어요. 이 공부가 내가 지금 뭘 위해서 하고 있는 거냐. 그냥 단순히 코스웍 통과하려고 하는 거냐? 그냥 코스웍을 통과하기 위한 당위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냥 억지로 하기 싫으니까 해야 되는 거냐? 라고 하기에는 그건 너무 아깝고. 그리고 저도 뭔가 이걸로 그냥 단순히 했을 때, 코스웍을 통과하고 퀄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 이것보다 더 큰 의미의 어떤 실적까지 노려볼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해요. 저도 꼭 순수 수학 맥락이 아니라 어떤 응용 맥락 쪽에서도 저도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믿고 있고 해보고 싶고 그래서 저도 그러한 그 어떤 그 수단으로서 이 기대수를 꼭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2년 뒤에 뭔가 그리고 제가 좀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제가 이제 좀 아직은 잘 모르지만 뭐 진짜 위상수학도 솔직히 제대로 해본 적도 없고 대수학도 뭐 공부 제대로 해본 적도 없고 그렇긴 한데 그냥 어 그 뭐였죠? 그 한 선생님 그 맥락에서 올라온 그 정보기하 아니면 EM 알고리즘 그게 되게 관심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맥락에서 그냥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관심이 있고 그래서 그쪽으로 저는 만약에 뭔가 2년 동안 뭔가 해보자라고 하면은 먼저 떠오르는 건 그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입장에서. 그래서, 그런 쪽도 이제 조건희 교수님한테 대화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어떨지.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방향으로 같이 해보면은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건 약간 별개 얘기인데, 이제 조건희 교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대화에 또 TDA
얘기도 남겨주셨는데, TDA도 관심이 가는 분야긴 한데, 제가 막 시간이 엄청 많은 건 아니다 보니까, 동시에 하면 오히려 하나도 제대로 못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뭐 TDA 관련해서는 교수님께서 따로 뭐 스터디도 여실 것 같긴 한데, 우선은 이제 EM 알고리즘이랑 PC의 관련 내용을 좀 먼저 오랫동안 해보고, 뭐 나중에 뭐 1년 뒤에나 뭐 몇 개월 뒤에나 TDA를 그때 다시 해봐도 나쁘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정보기사와 EM 알고리즘 맥락으로 이제 일단은 잡으신 거죠. 아, 네. 알겠습니다. 저도 그 그거는 이제 진짜 이제는 진짜 그건 진리인 것 같아요. 그냥 예를 들어서 어, 이게 정의가 이런 건데, 그래서 그러면 이 정의를 토대로 이런 정리가 있고 증명이 이런 거고, 이거는 진짜 이 기대수에서 이제 나누기에는 정말 많이 하기도 했고, 그런 방식은 이제 저도 그쪽은 흥미가 이제 사라지는 것 같아요, 점점. 그래서 이제 좀 다른 방식으로 정말 이제 실질적인 공부를 해나가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어, 정말 하고 싶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부들을, 그것들만을 좀 잘 재화해서 해나가야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꼭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아마 예전에 그 해석학 할 때처럼, 지수법칙 할 때처럼 꼭 일주일에 한 번씩 하자 이런 걸 그런 거에 큰 의무감을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그냥 정말 일요일 건너뛰는데 당장 뭔가 목요일날 이야기를 나눠야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은 요청을 그냥 해주셔도 좋고, 사실은. 그래서 만약에 일주일 동안 고민했는데 뭔가 바쁘기도 했고 사실 크게 뭔가 고민을 못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나눠주시면은 그냥 건너뛰면 되고, 한 건 없는데 대화하고 싶은 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편하게 대화하는 시간으로 해도 되고, 오늘처럼. 그리고 저는 이제 뭘 하고 싶냐면은 이제 승진 선생님이랑 서현 선생님께서 하시는 맥락들을 어, 좀 더 수학적으로 파고 들어보고 싶어요. 좀 들어보고 싶고. 그래서 그 관심사를 좀 이 기대수에서 계속 가져가 보고 싶고, 그러면서 제가 하고 싶은 역할은, 이거에 하기 위해서 이 수학이 필요한 것 같고, 그 공부는 이제 수학적으로는 제가 딥하게 좀 해보는 거죠. 그다음에 필요한 만큼만 딱 그 맥락에 필요한 만큼만 제가 뭔가 설득을 해보거나 뭔가 나누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해보고 싶고, 뭐, 네, 그렇게 좀 해보고. 그리고 저도 저 나름대로 제가 하고 싶은 수학과 이 기대수에서 내가 필요한 게 뭔지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고민을. 혹시 다른 선생님들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셔도 되고, 없으면은 뭐 곧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선생님 만약에 이제 선형대수를 하신다고 하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어, 어떤 프리드버그 책의 어떤 연습 문제들이나 어떤 중요한 정리들, 증명이 없이, 스테이트먼트들만 딱딱딱 집어서 이런 것들, 그런 것들까지 어떤, 만약에 제가 할 수 있다면은 원하시는지 아니면은 이제 그냥 어느 정도의 선형대수를 다루시기를 원하시는지가 좀 궁금해요. 일단은 여기 스터디 하는 거랑 별개로 리버그 책을 조금씩 보려고는 했거든요. 그 한글 책이 뭐냐 네네네네. 이뻐가지고 이거 네네. 썼는데 네, 저도 거의 그거 보고 예,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걸 그냥 조금씩 읽고 연습 문제들을 풀려고 해요. 그래서 뭐 지금은 정석 선생님께서 막 문제를 찝어주시거나 정리를 찝어주시거나 그거는 지금은 괜찮은 것 같은데 만약에 제가 하다가 너무 읽는 속도가 안 난다 하면은 그때 한번 부탁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은 만약에 하시다가 이거 더 이상, 근데 저도 지금 프리드버그를 챕터 그게 아마 7까지가 있는 걸로 아는데, 네, 네. 근데 저도 6 거의 보다가 이제 스펙트럴 정리 쪽 보다가 연습 문제도 정말 착실하게 풀어왔거든요. 근데 음, 연습 문제를 5부터 이제 정말 질려서 못 풀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들 퀄리티를 볼 때는 이건 다 풀어봐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수학 전공 기준에서는 이건 다 풀어봐야겠다라는 그건 느껴졌거든요, 저는. 근데 음, 이제 풀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는 했는데
지겨워서 못 풀어서 사실 손 뗀 지가 좀 됐어요. 한 달 정도. 매듭을 못 짓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시다가, 근데 그건 되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사실은. 하다가 뭔가 지겨워지는 거?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시다가, 만약에 슬슬 약간 체력적으로 지겨워지시거나, 어떤 지치시면은 저희한테 그냥 와서, 이쯤에서 좀 이제 슬슬 질리는데, 이거 좀, 어, 좀 그렇게 해달라, 도와달라, 이렇게 말씀해 음, 주시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이제 긍정 회로를 돌리자면, 뭐 이제 5단원까지 뭐 몇 달 걸려서 보고, 이제 5단원, 6단원, 그때부터 이제 정수학 선생님이랑 같이 뭐 풀어봐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뭐 중간에 힘들어지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니즈대로 스터디가 열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요일 9시가 다가왔으니 일단은 스터디를 시작합시다. 이거는 진짜 이제 저도 키고 싶은 욕구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연 선생님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 뭐, 당장 하고 있지만 지금은 그냥 프리드버그의 이 파트를 그냥 기대수에서 뭐 영상 몇 번을 이 내용을 그냥 다루고 싶으니까 저희 그냥 이번 주에 이 스터디 하는 거 어때요? 라고 제안을 주시거나 하면은 참 좋겠고, 그리고 이제 승진 선생님께서도 만약에 뭐 측도론의 이 내용, 이 뭐 영상 넘버링을 하고 싶은데 이것 좀 나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이걸로 스터디를 하고 싶다라고 요청을 주시면은 저희가 그쪽 내용에 한해서 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좀 보다가 그게 어떤 하시고 싶으신 거냐라고 이제 구체화해 나가면서 스터디를 뭐 1, 2주의 계획을 잡아서 할 수 있다,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적극적으로 약간 니즈에 따라서 요청해 주시면은 분명히 그 내용으로 스터디를 열도록 할게요.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디스코드 내용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 뭐 그런 것들 좀 이제 내가 지금 만약에 이번 주나 뭐 그 다음 주에 이 내용으로 스터디를 하고 싶다 하면 그런 것들 이제 또 요청 드려보거나 제안 드려보고 그런 식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선생님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 진도는 그러면 아예 이제 이렇게 나갈 생각이 없으신 그게 이제 저도 어, 아직까지는 고민이긴 한데 이게 만약에 의무적으로 나가는 방식을 정해놓는 거에 장단점을 저도 느꼈고 그다음에 자율적으로 정말 니즈에 따라서 나가는 거에 장단점을 느꼈는데 전자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뭔가 커지지 않는다.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하는 것들이 분명히 그러니까 나오는 것들이 있다. 결과가 계속 하니까요. 의무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으면 굴릴 수 있으니까요. 근데 다만 모티베이션이 잘 안 생긴다라는 단점이 있죠. 그다음에 근데 후자는 완전히 정반대의 장단점을 딱 갖고 있잖아요. 거꾸로. 그래서 그 저는 이제 수학을 전공하는 입장에서는 전자가 편하기는 해요. 왜냐면 수학 그 자체를 그냥 알아야 되는 게 큰데 내가 모티베이션이 따로 없으면은 그냥 이미 잘 만들어진 어떤 모티베이션을 따라서 가는 건 되게 좋은 구조일 수 있잖아요. 만약에 제가 그걸 신뢰한다면. 근데 기대수는 저는 신뢰를 하기 때문에 그냥 그 의무를 따라가는 건 전 좋은데 이제 저 혼자 한다면 그렇게 하겠는데 이제 이 스터디가 그거를 추구하는 게 맞느냐 저희가 획일적으로 그거는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제 역할에 대해서 저한테 만약에 요구해 주시는 것들이 있다면은 저도 그거를 어,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상상했던 것들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수학 전공을 하시지 않으니까 분명히 수학에 완전 이제 순수 수학을 공부하듯이 이거 시간을 투자하시는 게 쉽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제가 해서 저한테 요구를 하셔도 괜찮을 수 있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저한테 발표를 해서 설득을 해달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옛날 기대수 완전 초창기에는 진짜 제가 이제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해요. 그러면은 그걸 제가 다 발표를 해서 설득을 해보는 거죠. 근데 그래서 그거를 제가 계속 리딩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저한테는 그게 되게 좋은 트레이닝이었어요. 그게.
다른 선생님들한테도 되게 좋은 방식이기도 했고요. 편한 구조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거를 이제 두 선생님께서 원하신다면은 그건 저도 좋기는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네. 그 여쭤본 게 그냥 저도 잘 모르는데 제 생각인데 이 하다 보니까 어쨌든 나중에는 다 필요한 것 같아서 진도를 그래서 나가긴 나가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뭔가 좀 초창기에는 이제 각자가 하고 싶은 대상들을 구체화하고 그 이후에는 종국에는 결국에는 다시 이제 좀 그런 진도를 나가는 페이스도 올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제가 보는 거나 그 뭐 이제 그 강화학습도 그때 조건희 교수님 이제 말씀에 의하면 결국에는 이게 함수 해석학으로 봐야 되고 뭐 그거 하려면 측도는 다 필요하고 다 필요해진다 나중에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구체화를 좀 하면서 당장은 이제 선대 위주 내용으로 이렇게 보게 되지만 점점 그런 식으로 뭔가 교수님이 설계해 주실 것 같기는 합니다 뭔가 그래서 결국에는 언젠간 진도를 다시 나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가지고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하죠. 저희가 30분짜리 영상을 보는 게 그걸 제대로 공부하는 거랑 그냥 일단 보는 거랑은 진짜 정말 천지 차이잖아요. 근데 영상을 봐서 제대로 공부를 하는 건 정말 어려운데 사실 30분짜리 영상을 보는 거는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상 30분짜리를 그냥 보는 거는 일단은 가져가야 할까요? 저희가 네, 보는 뭐, 것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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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그 보셨을 때 그거에 대해서 그 영상을 보시고 그래도 뭐 사실 그냥 많이 본다고 하시지 그냥 보시진 않을 거잖아요. 뭐 그냥 유튜브 그러니까 뭐 넷플릭스 보듯이 보시진 않을 거잖아요. 한 번은 제대로 보실 거잖아요. 한 번이라도.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것들에 대해서 유의미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런 말은 좀 그렇고 제가 제가 좀 리딩을 해볼게요. 다시. 그러니까 정말 초창기 그 기대수 리딩 하듯이 그냥. 근데 사실 그때 에너지 많이 안 들였거든요. 제가 그냥 한 하루 전에 영상 보고 빡세게 좀 고민하고 사실 모르는 것도 다 정리해서 그냥 그 다음날에 이제 발표하고 이랬거든요. 네. 그 정도의 에너지만큼으로 잘 굴러갈 수 있게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영상을 보시면은 제가 고민해야 되는 것들을 실시간으로 좀 남길게요. 나 이거 솔직히 딱 보자마자 저도 안 와닿는데, 이런, 그래서 책 이걸 봤는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 예제가 이게 있더라. 뭐, 이런 것부터 그냥 사소하게 하고 싶고, 그다음에 와닿는 구체적인 어떤 설계를 저는 이제는 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들이면. 그게 1주가 걸릴지 2주가 걸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짜는 방법은 알겠어요, 이제. 그래서 그걸 좀 짜면서 좀 그거는 제가 리딩을 해볼게요, 차라리. 그래서 리딩을 하되 만약에 니즈가 있으시면은 만약에 구체적으로 나 이번에는 그냥 일단은 선형대 수학에서의 어떤 뭐 그 내적 공간 이후의 내용부터 만약에 어, 이 기대수 내용으로 다시 하고 싶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은 사연 선생님께서 만약에 그런 요청을 해 주신다면은 그러면은 그렇게 하겠고 만약에 승진 선생님께서 나 지금 측도론이나 다변수를 당장 그 진도를 나가고 싶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그 니즈도 저도 수용을 해서 하겠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위상수학을 하고 싶긴 한데 그래서 이제 어, 그 만약에 별 말씀이 없으시다면은 제가 이제 그냥 위상수학에 대해서 다시 이제 진도를 위상수학의 그 뭐 사실 기저는 뭐 저희가 다들 그때 같이 해주셨었나요? 기저 파트? 뭐 그 좀 이유로 이저까지는 해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뭐 그 그 이후에 제가 또 다시 봐가지고 그 이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그러면은 그냥 위상 수학을 하도록 할까요? 괜찮을까요? 아니면 원하시는 게 있나요? 저는 이제 승진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특도론 생각나는데, 근데 그 특도론 앞에 위상이 이제 영상 개수가 많진 않아서 위상부터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제 특도론 하면서 생각 든 게, 저희가 30분짜리 영상 좀 너무 무겁지 않게 보면서, 이제 승진 선생님은 또 딥러닝 쪽 하시니까, 또 이제 그게 확률론적인 언어로 많이 쓰여 있다고 아까 말씀 주셨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특도론이 요거랑 관련이 있다. 그게
오시는 게 있을 것 같고, 저도 연희수 이번에 쭉 내용 들으면서 이제 확률론적인 언어가 많이 나왔는데, 당시 연희수에서는 이제 교수님께서 이건 특도론 알아야 제대로 이걸 알 수 있다 하면서 다 넘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특도론 쪽 내용 공부하면서 연희수에서 이런 내용이랑 이 특도론 이 부분이랑 연결돼 있었다. 그런 내용들을 여기 기대수에서 공유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너무 좀 많이, 최대한 많이 나눠줄 수 있으시면은, 그, 그런 것들을 조금 나눠주시기 시작하면 저도 아마 질문에 꼬리를 물어서 잘 크게 파생이 되고 확장이 될 것 같아서 좀 해주시면, 네,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음, 저도 이제 수학의 즐거움에서 하면서 조금, 어, 이, 뭐라 하죠? 좀 어깨너머로 느끼게 된 이 스터디의 어떤 그런 경험적인 것들이 있는데 뭐냐면요. 증명을 스터디에서 나누는 건 시간 낭비라는 걸 깨달았어요. 왜냐면 이게 어차피 책에 있거든요. 그리고 관심이 없으면은 어차피 까먹을 거고 관심이 있으면은 스터디에서 안 해도 책으로 찾아서 어떻게든 볼 거라는 걸 이제 저희가 다 이제 경험적으로 아니까 저는 이제 그리고 조건희 교수님께서 그 말씀도 분명히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대학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게 도움이 돼야 된다. 이 기대수가.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저는 이거를 안 보고 설명할 줄 알아야 되는 거를 이거를 토대로 트레이닝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저는 분명히 이 기대수 공부들은 분명히 학부 수학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메인 레퍼런스들이 얼추 있기 때문에 그 연습 문제들은 저도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습 문제들을 풀 거고 어떤 말, 설명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냥 무미건조하게 제가 머릿속에 대본이 있는 게 아니라 각 선생님들의 맥락을 설득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제가 설계를 하는 능력을 제가 갖출 필요가 있다. 그걸 트레이닝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제가 저 혼자만의 대본을 그냥 샬라샬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서현 선생님을 내가 진짜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혹은 승진 선생님을 내가 정말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연습 문제들 참고해서 이런 연습 문제들이 좀 직관에 좋겠다. 그래서 약간 재수학의 아름다움을 약간 끌어갔을 때 진짜 노트 하나도 안 피고 그냥 말로만 다 설득했잖아요. 저는 그거를 좀 목표로 삼고 있어, 본보기로.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고 싶다. 그래서 그 위상수학은 좀 제가 그렇게 설계를 해볼 수 있도록 좀 해보면서 좀 해볼게요. 혹시 그러면은 그 진도는 어떻게 할까요? 원하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되고 아니시면 제가 위상수학 예전에 하던 데부터 그냥 이어서 하려고 해요. 저는 그거 좋은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그냥 확인차 영상을 한번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홍진 선생님도 괜찮으신가요? 네, 상관없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한번 위상수학을 보고 저희가 해야 되는 게 아마 혹시 저희가 닫힌 집합의 정의를 보신 기억이 있으신가요? 저는 거긴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박스 그러면 네, 토폴로지랑 프로덕트 네. 토폴로지 그거까진 봤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럼 저희가 아마 46번 상자위상과 부분위상까지 본 것 같고요. 47번 이제 닫힌 집합의 정의부터 봐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내부와 폐포 이런 건데 제가 이거 봤을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닫힌 집합을 왜 생각해야 되는 거 이런 것부터 조금 어떻게 설득해 나갈지 좀 고민을 해보면서 좀 고민을 하는 것들을 나눠볼게요. 내부와 폐포 이런 거 왜 생각해야 되는데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같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 저도 사실 답을 제대로 할 자신이 없어서 그 이후에 또 바로 뭐 컴팩트 뭐 이런 거 나올 텐데 그런 것도 제가 질문을 좀 만들어서 컴팩트 정의가 이런 건데 이게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느냐 이런 것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친 집합의 정의부터 시작을 할게요. 알겠습니다. 또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셔도 되고요. 곧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오늘 녹화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